기록은 왜곡해도 실사는 못 감춰. 단군은 고조선이나 고구려 정사는 물론 조선시대 공인된 역사 교과서였던 동몽선습도 우리 선조이자 실제 인물로 교육되어 왔음을 기록. 삼국 초기 부정은 족보도 허구와 동몽선습은 신라, 고구려, 백제 등 세 나라의 건국, 나당 연합군의 백제와 고구려 토벌, 통일신라, 후백제 태봉의 후삼국, 고려의 건국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졸본에 이르러 스스로 고신의 후예라고 말하고 성씨를 고로했다. 백제의 시조 온조는 하남 위례성에 도읍하고 성씨를 부여라고 했다. 세 나라가 서로 한 지역씩을 차지하고 침벌하며 다퉜다. 그 후 당나라의 고종이 백제와 고구려를 멸하고 땅을 나누어 도독부를 설치하고 유인원과 서린기를 시켜 진무하게 했다. 백제의 역사는 678년, 고구려는 750년이었다. 신라 말기에 궁예는 북경에서 반란을 일으켜 국호를 태봉이라고 했다. 견훤은 완산에 쳐들어가 자칭 후백제라고 했다. 신라는 박, 석, 김, 삼성이 번갈아 임금 노릇을 한 지 992년 만에 망했다. 태봉의 장수들이 왕건을 세워 임금을 삼고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했다. 모든 흉적을 쳐서 멸하고 사만을 통일하고 도읍을 송악으로 옮겼다. 공민왕의 후사가 없었고 가짜왕 신우가 호남하고 포악하여 나라 일을 제 맘대로 했고 공양왕도 임금 노릇을 못하여 475년 만에 망했다. 비록 짧은 문장에 삼국과 고려의 역사를 담았으나 역대 인물을 통한 역사 교육은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동몽선습의 교육 대상이 천자를 익힌 어린이들이었음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역사의 대강을 가르쳤음을 알 수 있다.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초기 기록을 부정한 것은 바로 각 시족들이 가지고 있는 족보도 부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신라 건국의 시조 혁거세가 금성에 도읍하여 나라 이름을 설아벌, 왕호를 거서간이라고 했다는 기록과 성씨를 박으로 하여 우리나라 박씨의 시조가 된 사실을 부정하는 셈이다. 일제 식민학자들의 한국사 왜곡은 우리나라 고대사의 말살만이 아니라 이 나라 백성의 성씨 기원마저도 부정하는 망발을 저지른 것이다. 백성이 모여 나라를 이룩한 그 기초를 파괴하여 실제 있어서는 역사를 자랑하는 각 가문의 명예까지 짓밟아버린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대사가 복원되지 않을 경우 박씨, 석씨, 김씨를 비롯 고씨, 부여씨, 한씨 등 수천 년 성씨들의 족보가 허구로 전락되고 마는 것이다. 한국 고대사의 말살은 이같이 각 가문은 말할 것도 없이 이 나라 이 땅에 사는 모든 국민의 역사와 명예를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우리나라의 고대사 복원을 강 건너 불 대하듯 자신들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옛날 일로 치부하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고구려의 첫 서울인 졸보는 여러 가지 학설이 있으나 만주 훈강 유역의 환인 지방으로 추정되고 있다.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이 도읍을 정한 졸보는 광개토왕 비문에 홀본으로 나오며 고구려 다석부족 가운데 계류부가 위치했던 곳이다. 우리나라 현행 국사 교과서에서 사라진 동명성왕은 북부여에서 화를 피해 졸본 부여로 내려와 고구려를 세운 시조다. 백제의 시조 온조는 동명성왕인 주몽이 졸본으로 와서 왕비로 삼은 소선호의 아들이다. 소선호는 비류와 온조 두 아들을 두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고구려의 제2대 왕이 되었을 것이나 주몽이 북부여에 있을 때 낳은 아들 유리가 찾아와서 태자가 되니 소선호는 비류와 온조 두 아들과 함께 남쪽으로 내려와 백제를 세운다. 백제는 백가 제해, 즉 많은 백성이 바다를 건너와 세운 나라라는 뜻을 담고 있다. 비류와 온조는 소선호의 전남편인 우대의 아들이라는 기록도 있고 비류는 우대의 아들, 온조는 주몽과 소선호 사이에서 태어난 동명성왕의 차남이라는 해석도 있다. 어떻든 고구려와 백제는 이복 형제의 나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초기 문화에서 많은 유사점을 나타내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다. 삼국사기에 가장 일찍이 건국한 나라로 되어 있는 신라는 진한 땅에서 일어났다. 고려는 태봉의 장수들이 추대하여 궁예를 내쫓고 세운 나라로 동문선습은 기술하면서 말기의 우왕을 공민왕의 아들이 아닌 신돈의 자식이라고 서술하고 있다. 고려의 충신들은 모두 우왕을 공민왕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으나 역성혁명을 한 이성계의 조선 신하들은 우왕을 신돈의 자식이라고 주장, 신으로 적고 있다. 동몽선습도 조선시대에 나온 책이므로 우왕을 깎아내리고 역성혁명의 당위성을 펴고 있다. 천명이 진주에게도 돌아오니 명나라 태조 고황제가 나라 이름을 조선으로 고쳐주었다. 한양의 도읍을 정하고 거룩한 자손들이 뒤를 이어 밝은 정치로 오늘에 이르렀다. 앞으로 만세무강이 끊어지지 않으리라. 존화 사례주의 그대로 반영. 조선의 건국은 진주, 즉 천명을 받아 나라를 세울 만한 진짜 임금이 세운 나라라고 역설하고 그 이름은 명태조가 지어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조선 태조 이성계가 고려를 멸한 후 화령과 조선 두 가지 국호를 만들어 명태조에게 지정해 주기를 청하고 명나라가 조선이라는 이름이 좋다고 한 것을 설명한 것이다. 동몽선습은 우리나라 역사를 이렇게 어린이들에게 가르쳤다. 조선시대의 병폐였던 존화 사대주의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동몽선습이 저술된 때는 중국의 명나라 때로 이 책 역시 중국의 역사는 명나라로 끝나고 조선과 명나라의 관계를 정도 이상으로 강조하고 있다. 동몽선습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군대와 식량을 보내 조선을 도와준 후에 저술되었기 때문에 명나라의 덕을 지나치게 찬양하고 있는 것이 흠이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후 명나라를 높여 명나라가 망한 후에도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다고 창덕궁에 대보단을 세우고 명나라의 태조,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신종, 마지막 임금인 의종을 봉사했으며 송시열은 청주 화양동에 만동묘를 세워 신종과 의종의 위패를 두고 제사까지 지냈다. 중국의 청나라가 일어나서 조선을 압박하자 마지못해 공문서에는 청나라 연호를 썼지만 그 외의 모든 글에는 명나라 마지막 임금의 연호인 숭정을 기원으로 하여 사용했고 제사의 충문까지도 숭정 후 몇 갑자식으로 썼다고 한다. 하지만 동몽선습은 비록 사대주의 사상에 빠져 영조가 지적했듯 과도한 표현을 쓰고 있지만 중국의 하, 은, 주와 함께한 단군 조선을 비롯 사만의 부족 사회에 대해서도 기술하고 있다. 당시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세력을 떨쳤던 중국을 높이기는 했지만 역사는 그들의 버금가는 중국 다음의 나라로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동몽선습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나라 역사는 어떻든 지금의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 국사보다는 깊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민족의 뿌리와 장구한 역사를 가르치려는 의도만은 오늘보다 앞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역대 왕실 세계표도 빼버려. 송시열은 동몽선습의 발문에서 설명이 간결하면서도 내포한 범위가 넓고 역대의 기록도 사가의 총목과 일치하여 참으로 양서가 된다고 평가했다. 송시열의 이 같은 평가는 당시 지식인들이 알고 있는 역사 지식과 동몽선습의 기술이 다르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단군이 삼국유사가 말하는 곰의 아들이라는 전설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조선시대에 환웅과 웅녀의 아들이 단군이라는 허구는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도 지금의 우리는 단군을 곰의 아들로 그리고 우리 민족을 그 후손으로 과장하며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느냐고 유식한 척 반문하는 이들을 대하고 있는 것이다. 동몽선습은 박세무의 창작이 아니라 생활 윤리를 기본으로 사람의 도리를 가르친 편저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사람의 도리를 다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한다. 민족의 뿌리를 알지 못할 때 그 민족의 일원으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윤리만이 아니라
역사의식을 심어주려고 한 것은 우리 선인들의 깨침이다. 동몽선습의 저자가 박세무로 알려진 것은 송시열의 발문에서 비롯된다. 내가 어렸을 때 남의 집 자제들을 보니 초학자로서 이 책 동몽선습을 읽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러나 이 책이 누구의 손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알지 못했다. 이제 박상사 정희 씨가 찾아와 말하기를 이것은 우리 고조할아버지 세무라는 분이 지으신 것이라고 했다. 나는 놀랍고도 기뻐서 나도 모르게 오늘에야 비로소 그 사람을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박세무가 동몽선습의 저자라는 것은 이렇게 밝혀진 것이다. 그러나 민재인의 목판본도 최근에 발견되어 박세무가 단독으로 없던 책을 창작했다기보다는 그때까지의 사가들의 연구를 모으고 구전의 역사를 보태어 엮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한말의 국사 교과서들의 내용을 추적하기에 앞서 우선 현행 교과서에서 사라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역대 왕실 초기 세계표를 확인해 두자. 말살된 고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끄럽지만 이 같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학교에서도 고대사 교육, 한국은 물론 삼국의 시조와 초기 역사마저 왜곡한 일제 식민사학을 그대로 반영한 현행 교과서는 옛 기록을 부정하고 깎아내려 국민 교육을 혼란해. 온조마저 전설로 빼돌려. 옛 기록은 부정되기에 앞서 그 배경의 연구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합리적인 연구로 고기록이 밝히고 있는 시대 상황을 상세하게 복원하는 일이 역사학자들의 본연의 임무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젊은이들과 청소년들은 일제 식민사학이 부정한 우리나라 고대사를 그대로 배우고 있는 것이다. 옛 기록에 나온 자기 나라의 역사를 깎아내리고 오히려 과학적인 역사를 배운다고 착각하는 희한한 일이 20세기 후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셈이다. 이 지구상에 자기 나라의 옛 기록을 부정하고 깎아내리는 나라가 또 있을까?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를 보자. 고구려의 왕으로 등장하는 첫 인물은 시조가 아닌 제6대 태조왕이다. 고구려 왕국의 기초를 다진 인물로 태조왕이 소개되고 있다. 백제의 성립 과정에서는 온조가 전설로 취급되고 고구려보다도 훨씬 늦은 서기 3세기 중엽 제8대 고이왕이 국가적 형태를 갖춘 인물로 등장한다. 신라의 고대국가 성립은 더 내려간다. 거서간의 왕후가 참고서에 나오지만 교과서에는 4세기 중엽 제17대 내무랑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임금이다. 우리는 조선사 편찬의 주역으로 단군을 신하로 조작, 말살한 장본인인 일제 식민사학자 금서룡을 기억할 것이다. 그의 백제국도 한상고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 백제기에서 개왕까지의 기사는 전혀 신용할 수 없다. 개왕 이전의 기사는 백제 중세에 제작 분식된 것이 억지로 역사의 체제로 갖추어져 삼국사기에 그대로 수록된 듯하다. 근초고왕 때에 이르러 그 이름이 일본기에 보인다. 금서룡은 백제의 초기 기록을 이렇게 부정한 것이다. 이런 놀라운 주장은 일제 때는 물론 지금까지도 위력을 발휘하고 있다. 현행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가 증명하듯 제13대 근초고왕보다 약간 올라가 고이왕 때 백제가 건국한 것처럼 공공요금 다루듯 조금 상향 조정되었을 뿐이다. 고교 교과서가 어떤 이의 학설을 따랐는지는 확실치 않으나 이병도 박사의 근문에 서기 260년 고이왕이 백제를 건국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 박사의 주장은 일제 사학자들이 백제 시조를 근초고왕이나 개왕으로 깎아내린 것을 약간 올려 백제의 건국 연대를 앞당겼을 뿐 삼국사기의 초기 기록을 불신하는 태도는 일제 사학과 별다른 바가 없다. 일본 학자들은 일본 서기의 황통을 비호하고 있는 데에 반해 우리나라 학자들은 아직도 삼국사기의 초기 왕통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했을 뿐 아니라 교과서에마저 이를 반영, 국민 교육을 혼란시키고 있는 셈이다. 단군은 고사하고 삼국의 시조와 초기 역사마저도 이같이 말살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편된 교과서에 현대 교육을 받지 않은 세대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단군과 동명성황, 온조, 비류, 박혁거세는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 동문선습을 배운 선대들이 구전으로 역사 교육을 시킨 결과일까? 그렇지가 않다. 조선 말기 이후 이른바 근대 교과서에서도 가르치고 배워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근대 교과서도 단군 교육, 향교, 서당 등 조선시대의 교육에서만이 아니라 근대 교육에서도 우리나라 건국의 시조는 단군으로 가르치고 배웠다. 1894년 갑오개혁이 일어나며 우리나라에도 신교육 제도가 시행된다. 갑오개혁이 일제의 강요에 의해 타율적으로 추진된 내정개혁이었으나 교육 입국의 새로운 자극제가 된 것만은 부인하기 어렵다. 갑오개혁에서도 교육개혁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갑오개혁 다음 해인 1895년 관제 개편 때 학무 아무는 학부로 계층되고 신식학교 설립이 추진되었다. 김응수 씨의 갑오개혁기의 근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신식학교 교육에서 국계 유래의 개요와 국초로부터 사력의 대요가 교육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갑오개혁 후 개편되어 신교육을 관장하던 학부는 1895년 4월 16일 한성사범학교 관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이루어진 근대 국립학교의 관제가 나온 것이다. 교관을 양성하기 위해 세운 한성사범학교는 본과와 속성과의 두 개 과로 구성되었고 부속 소학교를 두었다. 부속 소학교는 심상과와 고등과로 나눴으며 수업 연한은 3년씩이었다. 교사는 교관, 부교관, 교원으로 교원은 소학교의 아동을 교육했다. 이 관제에 따라 한성사범학교와 부속 소학교의 규칙이 1895년 7월 23일 발표되었으나 한성사범학교는 이보다 앞선 5월 1일 관제 시행과 함께 설립되었다. 사범학교의 설립을 서두른 것은 소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들을 지도할 교사를 양성하려는 것이었다. 일제 한거위의 소학교육 강화. 한성사범학교의 첫 입학시험은 1895년 4월 27일 학부에서 시행됐다. 본과 100명, 속성과 60명을 모집한 첫 시험에는 조선 역사와 조선 지리가 포함되어 있었다. 본과의 입학 연령은 20에서 25세, 속성과는 22에서 35세였다. 첫 시험에서 몇 명이 합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895년 8월 13일 관보에 한성사범학교 학도의 현재 수는 본과 40인, 속성과 60인, 부속 소학교 136인으로 공표하고 있다. 한성사범학교의 교과목은 본과의 수신, 국문, 한문, 교육, 역사, 지리, 수학, 물리, 박물, 화학, 습자, 작문, 체조 등 13과목이었다. 속성과는 수신, 국문, 한문, 교육, 역사, 지리, 수학, 이과, 습자, 작문, 체조의 11개 과목이었다. 소학교는 심상과와 고등과로 나눠 각 3년씩의 교육기간을 정했었으나 실행할 때는 고등과의 연한을 2년으로 축소했다. 과목은 심상과에서는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체조였으나 시의에 따라 체조 대신 지리, 역사, 도하나 외국어 가운데 한 개 과목, 여자는 재봉을 가르치도록 했다. 고등과에서는 수신, 독서, 작문, 습자, 산술, 본국 지리, 본국 역사, 외국 지리, 외국 역사, 이과, 도하, 체조, 여자에게는 재봉을 추가하고 외국 지리, 외국 역사, 도하 대신 1개국 외국어를 가르칠 수 있게 했다. 심상 고등과의 교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김응수 연구관은 갑오개혁 자체가 일제의 영향 아래 이루어졌으므로 교육개혁도 일본의 제도적 영향과 일본인 교원의 활동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라고 분석하고, 그러나 소학교의 전국적인 보급은 국민 교육을 확대시켰고 일제 침략에 항거하는 민족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한성사범학교의 학생 모집에 우리나라 역사와 지리를 시험 과목으로 채택했고 사범학교나 소학교에서도 가르치려 했다는 사실이다. 학부서 조선 역사편에 소학교 심상과의 경우 체조 대신 역사, 지리 혹은 외국어를 교육할 수 있다고 역사 지리를 선택 과목으로 한 것은 일본인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이 분명하나 비록 형식적이었고 외형적이기는 했으나 우리나라가 일제의 본격적인 침략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역사, 지리 교육이 가능했던 것 같다. 교육 입국조서가 발표된 개국 504년 가을에 학부에서 펴낸 조선 역사를 보면 지금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시조를 단군으로 고조선사를 가르치고 있다. 모두 3권으로 된 학부 편집국 발행 조선 역사는 제1권에 단군기, 기자기, 신라기, 제2권에 고려기, 제3권에 본조기를 싣고 있다. 제1권 기자기에는 마안, 진안, 변안의 사만과 신라기에는 고구려, 백제의 역사가 들어있다. 단군기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 단군의 명은 왕검이나 혹은 왕엄이라 하니라. 동방에 처음에는 군장이 없더니 신인이 있어 태백산 단목 아래 내려오니 나라 사람들이 복립하여 임금으로 삼고 호를 단군이라 하고 후에 백악에 도읍하였다. 무진원년이라 당뇨의 25년이다. 이 책은 무진원년 당뇨 25년이 조선 개국 기원전 1734년이라고 부기를 달고 있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대한제국을 선포하기 전 조선 말기에 신식 교육을 실시하며 정부가 펴낸 이른바 최초의 국정교과서 격인 학부 편집국 신간 조선 역사에 건국의 시조로 단군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 국정교과서는 단군이 곰의 아들이 아닌 이 나라 백성들이 맞아 세운 최초의 임금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제가 한국을 침략하기 시작한 시기에 발행된 국정교과서 격의 조선 역사가 우리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서술하고 가르쳤는데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현행의 국사교과서들은 이를 무시하고 있을까? 100년도 안 된 세월에 교과서가 크게 달라졌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사교과서의 변천 과정은 바로 단군 조선의 말살 실태와 일제 만행을 체계적으로 증거하는 자료인 것이다.